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어제 당연히 전 구속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네.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의 답변 등에서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를 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CCTV를 봤을 때 실제로 개헌 문건을 받았고 사전에 네. 대통령과 또 이상민 장관과 협의한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했다가 폐기를 했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내란에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컸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봤는데 뭐 어떤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를 잘한 걸까요? 뭘까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장관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최상의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르텔이죠 제가 보기엔 김앤장에서도 있었고 또 당연히 그랬을 거고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카르텔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법과 정의가 그런 권력 앞에 좀 삐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여의도에서 보기에는 그게 과연 장동혁 그 의원의 힘이었던가. 그러면 친윤의 힘, 언더 친윤의 힘이 발휘가 되면서 대선 시기에 사실은 친윤들은 자기들이 선출해놨던 김문수 후보를 버리고 한덕수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모종의 그 야간 작전을 벌였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친윤들은 국힘 내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몰아주기를 했고 그것이 이렇게 장동혁 후보가 나오는 대표로 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언더 친윤들의 그 행위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부분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째,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야 관계는 예측하듯이 좀 강대강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고. 네네. 그나저나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죠. 만나실 거라고 보십니까? 각자가 좀 판단이 있을 거예요. 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는 물리나 폭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말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사실 정치의 묘미인데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여야의 대표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악수까지 안 하면서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국민의힘에 이러다가 분당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현재는 분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총선도 앞으로 2년 넘게 3년 정도 남았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분당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버틸 것이다. 이른바 찬탄파는. 자르려면 잘라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제가 보기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문제, 한동훈 전 대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걸 어제 바로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파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그 현재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큰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사를 그렇게 파서 하는 이율 배반인 것 같아요. 단일 대우로 가자라고 하면서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는 완전한 이율 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대우를 구성하는 방법이 화합이 아니라 이질적인 부분을
떨궈 내겠다. 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일 대우의 관점이 저는 좀 틀린 것 아닌가 해서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축소지향의 정신입니까? 예, 뭐 소수 갈라파고스의 국민의 힘이 되려고 판단했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혁신과 반성, 성찰을 통해서 네. 국민에게 그래도 좀 나은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 길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건 맞는 거죠? 현재는 각자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네. 그 정부 안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결정되지 않은 논의 과정 아닙니까? 네. 대략 이전에 그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9월 25일 날 정부 조직법상의 그 기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이후 각 검찰 개혁을 진행한다 해서 2단계 그 개혁안을 서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당연히 저는 이견이 있는 게 맞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잘 정비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법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 최종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당연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당의 계획대로라면 26일 엊그제 당 개혁안 초안이 원래 나와야 되는 날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좀 논의를 하고 검찰개혁 특위를 만든 것도 현재 법사위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당 내외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특위안을 만들고 의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간다. 이게 큰 로드맵 아닙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는 특위의 내부 논의 단계고 또 당 내외와 같이 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결정된 안이라고 저는 얘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당정 간 이견은 이제 그 노출이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정이 알아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통령실이 적극 나서서 조율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후자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당정 간에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있었고 또 검찰 개혁 특위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들도 있잖아요. 좀 조정을 하고 이전에도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을 시기에도 당정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당정청 마지막에 청와대와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과 논의를 통해서 조정된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는 일정표를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중수청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어디에 둘 거냐 국가수사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논의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9월 25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고로 대략 예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청, 중수청 그리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에 둘 것인가 두 번째는 국수위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들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논의했던 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현재 변화된 지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충분히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에서 잡고 있는 그 검찰 개혁 방안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놓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견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정성호 장관의 이런 다른 견해는 개인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성호 장관하고 아주 깊게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좀 소신인 것 같아요. 소신이다. 저는 생각이 좀 그 문제에 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 수사청의 분리를 통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단호해요. 그럼 분리하는 게 맞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네.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일례로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나왔던 폐해가 네. 그것이 한 기관으로 또 경찰로 독점됐을 때 그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이 그 말씀하니까 추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알 텐데 근데 그런 소신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럼 거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지만 네. 정부와 대통령실과 협의해 나가는 또 장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협의를 네. 충분하게 저는 정성호 장관이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전 유연성과 힘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사면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이제 계속 화제가 됐는데 지난 주말에 영남을 훑고 이번 주 이제 호남을 돌고 있거든요. 자, 이 행보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의 또 개인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판단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본인 생각도 있는 거죠. 본인 생각이라면 본인도 뭘까요?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로서 사실은 이제 8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의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 사면 복권이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던 분들에 관해서 전 인간적인 예의를 하는 과정 이런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실제로 갔던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과정에 관한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크게 뭐 이렇게 했던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신경 너무 써서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 조국의 길은 조국의 몫이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조국 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자기 그 조국 대표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도 신경 썼던 부분들에 관한 또 인간적인 예의를 다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지난 4, 5년간의 대한민국 정치 과정에서 나섰던 퇴행과 네. 역사적 퇴행을 올바른 길로 좀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치적 소신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조국 전 그 대표는 이제 출소하자마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할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뭘로 출마할 거냐? 단체장으로 출마할 거냐? 국회의원 재보궐에 그러니까 도전할 거냐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신중히 고민하겠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길이 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본인이 바라고 있는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것이 맞을지를 아마 시간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하고 당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죠. 거기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여쭤볼 생각은 없고 하나 그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던 SNS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저기 뭐냐면 논란이 많았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갔던 이유도 이제 어떤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은 상당히 성과라고는 보지만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냐 이건 좀 따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의원님?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 숙청과 혁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던 이유에 대해서 블러핑, 즉 협상을 위한 사전 기죽이기이냐 아니면 잘못된 정보에 따르는 그런 의견이었느냐. 그래서 전 정상회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그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절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서 그 오해를 서로 풀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오해된 서로의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그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국과 미국 간의 오해를 풀고 실체적 진실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할 채널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서실장과의 채널을 확보하고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저는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양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그 채널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동이 되면서 얼마든지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 극우, 한국 극우와 연결이 돼가지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반미, 좌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좀 어때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이 이제 전형적인 예로 나타났던 거고, 예.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오해를 서로 푸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현재 이 국면을 잘 해소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논의 자체가 더 확대 강화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 있는 극우 인사들, 극우 기독교, 극우 인사들이 네. 과도하게 국익을 해치면서 하는 네. 그런 반한국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거라고 전망하시죠. 그래서 바로 어떤 좀 대비책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이번에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양국 비서실장 간의 채널이 대단히 유효하게 작동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새로 부임하는 주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내정자로 강경화 장관이 내정이 돼 있는데 강 장관이 대사로 부임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실이나 조야에 의회에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채널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렇죠. 또 민간 채널에서도 다양한 역할들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실제는 악화와 양화를 구축을 해야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요. 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죠. 그렇죠. 악화가 더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